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구하로 인사드립니다. 주마가 편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진행을 맡게 된 원북이입니다. 스튜디오에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젠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최근 책방 기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요.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에 힘을 더한다는 주마가 편이라는 사자성어를 앞서 언급한 이유기도 하죠. 실제로 11월에 이달의 추천 팟캐스트로 저희 책방 기자가 꼽히기도 했는데요. 구독자도 기대 이상으로 저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팟캐스트 랭킹을 살펴보면 실제로 실시간 16위, 주간 39위에 랭크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간 고생하면서 만든 팟캐스트가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는 정말 너무 기분 좋은 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마가 편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무려 지금 거의 한 50분을 지각을 하셨어요. 과장이 21분 늦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주말 오전에 많이 촬영을 했는데 한번 저녁에도 해보자 해서 지금 다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취자분들과 저희 팟캐스트 구성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저희 책방 기자 9-1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책은 좀 처음 다루는 주제의 책인 것 같은데요. 바로 사이언스 픽션 SF 소설입니다. 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최근 감각적인 과학소설로 문단을 사로잡은 젊은 작가인 김초엽의 첫 소설집이라고 이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지금 이제 늦가을 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점가에는 이 김초엽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게 늦가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2021년, 2020년에도 사실상 이 김초엽 알이였죠. 지금 방금 떠나온 세계, 행성어 서점, 지구 끝의 온실 이런 책들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소설 분야로 압축해보면 10위권 이내에 3권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죠. 대단한 작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희가 전편에서 다룬 달러고 두꺼운 백화점에 이어 또 베스트셀러를 이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면 없다면에 대한 두 분의 간략한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이전에 소설에 대해서 다룰 때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SF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읽다 보니까 SF는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장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좀 마음이 가는 소설이었고 간만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 그럼 김챔프는 좀 어땠어요? 일단 소재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신함이 느껴져서 좀 진부한 글 읽으면 더 지루하잖아요. 아무리 짜임새가 좋아도.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되게 재밌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본인이 출신이단 만큼 이 글 내용 자체에 되게 전문성이 있다는 생각도 또 들어서 그런 점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화를 통해서 책방 기자에 대한 좀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요. 단골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저 원북이의 저자 소개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진행을 맡을 때는 다른 분의 저자 소개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챔프 씨, 김초엽 작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원북 씨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원복 씨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군요. 네. 빠르게 애드리브로 해보겠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저희랑 동갑입니다. 1993년생으로서 포항공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주로 SF 소설을 쓰는 작가로 문단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김초엽 작가는 10대 후반에 후천적으로 상급 청각장애인이 됐는데요. 사회적 약자,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초엽 작가는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에서 관내 분실을 통해서 대상을 받았고요.
필명으로 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가작에 동시에 당선되면서 문단의 새로운 별이 됐습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도 수상했는데요. 여담으로 작가의 첫 번째 독자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시인 어머니와 음악가이자 바리스타인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 역시 저자 소개는 원북 씨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 거의 뭐 예술의 경륜. 아, 근데 소개글을 듣고 보니까 그 필명 얘기가 나와서 김초엽 작가의 필명은 뭔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알려주시죠. 다음에 한번 다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개가 끝났으니 9-1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지면을 통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엮어서 출판한 소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공생가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감정의 물설, 간내분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책 맨 앞에 위치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부터 간략히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이제 릴리 다우드나는 이제 2035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나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해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던 엘리트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돌연 사라지게 되는데요. 얼마 후 이제 인간 배아를 완벽하게 디자인하는 바이오 해커 DN으로 이제 다시 세상에 나타납니다. 유전병으로 인해 얼굴에 흉측한 흉터를 가진 릴리가 아름답고 완전한 몸을 가진 인간들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하지만 이 완벽한 개조인과 비개조인 사이에 위계 서열이 심해지는 이 디스토피아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릴리는 결함이 있는 아이들만 살 수 있는 마을을 지구 밖에 건설하는데요. 당초 목표처럼 이 차별이나 배제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을은 과연 이 행복으로 가득한 유토피아가 됐을까요? 마을에서 나고 자란 화자 데이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마을이 유토피아라면 왜 순례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말이죠. 데이지가 마을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고 낭만적 감성이나 성애도 없는 이유를 고민하며 지구로 떠나는데요. 저자는 진정한 유토피아란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붙잡고 고민하는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저자는 폐기할 것은 소수자들의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상성, 그런 개념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편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두 번째 단편은 스펙트럼인데요. 네, 스펙트럼은 이제 우주 탐사를 떠났다가 40여 년 동안 실종된 여성 생물학자 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촉망받던 35세 연구원인 희진은 우주로 떠났다가 이제 태양계 바깥 행성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 희진은 그 행성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키가 크고 또 회색 피부를 가진 이족 보행을 하는 외계 생명체 루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이 희진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 타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단편은 공생가설로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인간의 몸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스토리인데요. 모스크바 한 보육원에서 자란 류드밀라 마르코프는 5살 때부터 색연필로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행성을 그리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요. 루드밀라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그려온 행성의 풍경은 사람들은 특이할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천문대의 오퍼레이터들에게 새롭게 관측된 행성의 데이터가 루드밀라의 행성과 놀라울 만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후 내 과학연구소에서 유런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제 소설은 전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통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뉴드밀라를 되게 잘 읽는데요. 뉴드리마 마르코프 되게 이름 어려운데.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설집의 제목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단편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이제 우주행성 간 이동이 가능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램포니아라는 제3행성에 가기 위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정류장에서 혼자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는 170세 노인 안나의 구슬픈 사연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주 데브리를 폐기하고 회수하기 위해 안나를 찾아온 직원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 안나는 우주 개척 시대에 서막이 열리던 시대에 인체를 냉동 수면하는 이 딥프리징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을 왜곡해서 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워프 항법에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보다 훨씬 능률적인 근데 웜홀 통로의 존재가 이게 밝혀진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발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율을 따지는 이 우주 연방, 거기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되고, 이 안나는 남편과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 슬램포니아 행성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디프리징 기술로 자기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슬램포니아로 가는 꿈을 버리지 않는 이 안나의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까 저자속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필명으로 쓰고 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또 첨언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단편, 네 번째 단편인 감정의 물설은 조금 더 이제까지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주제지 않을까 싶어요. 잡지 기자인 이제 주인공 정화가 행복, 침착, 공포, 우울과 같은 감정을 조형화한 이제 감성의 물성이라는 제품을 그게 인기가 엄청 끄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정화는 침착의 비눈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설렘 초콜릿을 먹으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효과가 그저 유사과학이나 상술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는데, 특히 연인이 그 감정의 물성에 빠져있자 다투게 됩니다. 저자는 그 감정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 단편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이제 바로 다섯 번째 이제 도서관 안에서 책이 분실되면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한 간내 분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잃어버린 엄마의 삶을 찾아 나서는 여정,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기억을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관하는 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엄마의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는 게 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여성들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키는 그 끈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마음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딸은 엄마가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제 임신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인덱스가 지워지기 전에도 이미 엄마의 삶은 세계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엄마를 이해한다는 한마디가 화해 메시지로 나타나면서 이 단편을 뚫는 주제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발표작이자 소설집을 위해 새롭게 집필한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48세 비혼모이자 또 동양인인 이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재경이 우주 비행사에 선발되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좀 고초죠,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판트로피라는 그 사이보그 인간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 성공서사라는 미명 아래 이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기대를 좀 사실적으로 좀 되게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그려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들, 그런 또 방금 말한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가윤이 따라서 걷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사회의 그런 차별적인 시설들이 좀 이렇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비혼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인연으로 형성된 대한가족 안에서 세대 감각이 이어진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별적 시선과 더불어 무엇이 정상적인지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7개의 단편 SF 소설을 간략하게 소개해봤는데요. 정말 좀 저 평소에 읽던 소재들은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이 7편 중 어떤 단편을 좀 감명 깊게 받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정말 컴팩트하고 빠르게 이제 7개가 휘리릭 지나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이제 가장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이제 디프리징, 그러니까 우주 항법 기술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 이제 상황을 포착한 소설이잖아요. 이제 네네. 디프리징에서 이제 웜홀 항법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뭐 신기술에서 다른 신기술로 변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 기존의 소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기존이 있다가 신기술이 나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그걸 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신기술에서 바로 신기술로 가는 걸 포착을 해서 더 되게 좀 신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챔프 씨는 그러면 어떤 좀 소설이 단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관내 분실이 제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대상 받은 작품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들이 많긴 했습니다. 이 단편에 대해서 좀 단편적이다. 뭐 약간 라임 같네요. 단편인데 되게 내용이 단편적이다. 되게 칭찬 뭔가 아닌가요? 뭔가 더 의미를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다. 뭐 그런 부분에 일면 공감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스토리 자체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되게 이 감정적으로 오는 것들이 되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좋았는데 심지어 이게 또 뭐 실현 가능하니 못하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은 소설이지만 나중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았고, 일단 이야기 자체가 되게 좀 제 감성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뭐 간내분실 모성애가 좀 많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뭐 그 영진 씨가 말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면 없다면도 정말 최근에도 뭐 신기술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것도 떠올랐던 것 같아서 좀 저도 재밌게 봤고, 저는 하나를 뽑자면 두 분께서 안 뽑으신 뭐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걸 보면서 좀 지금도 되게 과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개조인과 비개조인, 우리가 유전자 가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책방 기자에서는 이제 김추엽 작가의 소설을 처음 다루는 거잖아요. 이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저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문단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이자 더 저희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이 작가의 작품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좀 서럽네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작가라고 하면 항상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동갑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작가님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작가 글을 쓰는 거 하면은 저희 같은 이제 문돌이들 문과들의 영역이었는데, 와, 이과가 이것마저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인간의 진짜. 탐욕은 끝이 없어. 정말 너무하다. 이거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이거? 이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작가고 또 소재도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되게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아쉬운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점점 작품을 써나가면 그런 부분들 분명 보완이 될 거고, 어떤 작품을 더 써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물론 이미 좀 여러 가지를 쓰셨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라서 다음 책도 읽어보고 싶을 것 같네요. 저도 보통 SF라고 하면 되게 웅장하고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되게 감정선이 너무 문과보다 더 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공감 능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좀 되게 독특하다, 조금 더 따뜻하다,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좀 소설 안에 담아놓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문단이나 많은 이제 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챔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책을 좀 늦게 다룬 측면도 있잖아요. 그쵸, 이후에 그쵸.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뭐 궁금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거는 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늦게 읽은 사람의 또 특권이 또 다음 편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또 한번 이어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희가 또 책방 기자에서 김추엽 작가의 책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개의 단편을 엮은 소설집이다 보니까 작품 소개만으로도 시간을 꽉 채운 느낌인데요. 9-1화는 좀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9-2화에서 김추엽 작가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나온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셋이 기자잖아요. 소설에 나온 문제들에 대한 각자 견해를 좀 흥미롭게 청취자분께 전달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